유럽. 한 단어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수십 개의 나라, 수백 개의 언어,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오늘 이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꿰뚫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유럽이 대체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 그게 그냥 지도 위에 그려진 땅덩어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와, 이 표현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 생각해보면 유럽은 사실 거대한 아시아 대륙 끝에 툭 튀어나온 반도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유럽의 역사는 정말이지 늘 바다와 함께였어요. 바다로 나가서 세계를 만났고 또 그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고민했죠. 자, 유럽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먼 과거로 가야 해요. 바로 인류 최초의 예술가들이 탄생하던 그 순간으로 말이죠. 상상해보세요. 3만 년 전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깊숙한 곳이에요. 프랑스의 쇼베 동굴 같은 곳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흔들리는 횃불에 의지해서 벽에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오늘 사슴 잡았다 이런 기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그림들은 어쩌면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20세기 최고의 화가 피카소입니다. 이 동굴 벽화를 딱 보더니 우리는 이때부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구나라고 한 거죠.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수만 년 전 그림인데도 예술의 정수가 다 담겨 있다는 뭐랄까 경이로움의 표현이었겠죠? 심지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최초의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물을 그릴 때 다리를 여러 개 겹쳐서 그린 거예요. 그럼 어두운 데서 횃불을 막 흔들면 그림 속 말이 진짜 달리는 것처럼 보였겠죠. 와, 정말 인류의 상상력이 그야말로 빅뱅처럼 폭발한 순간 아니었을까요? 자, 이렇게 터진 창의성의 불꽃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문명의 뼈대를 세운 두 거물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그리스와 로마죠. 이 둘의 역할 분담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리스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민주주의란 뭘까? 정의란 뭘까?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럼 로마는 뭐랬냐?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법, 도로, 군대,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그리스와 그걸 스케일업한 로마, 이 둘의 조합이 바로 유럽 문명의 설계도가 된 셈입니다. 특히 아테네의 민주주의, 이건 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게 완벽하진 않았다는 점이에요. 여성이나 노예는 시민이 아니었으니까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였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불완전한 씨앗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유럽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어요. 이때 이 흩어진 유럽을 하나로 묶어준 아주 강력한 풀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독교였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단단했던 풀이 나중에는 유럽을 산산조각 내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유럽하면 기독교를 떠올리지만 사실 기독교는 유럽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에서 시작된 말하자면 수입품이었죠. 이 새로운 믿음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쫙 퍼지면서 유럽이라는 대륙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의 유럽, 하나의 믿음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처음엔 거대한 로마 제국이 동쪽과 서쪽으로 쪼개지면서 교회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요. 이게 결국엔 우리가 아는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죠. 그러다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이건 서유럽 기독교 세계를 아예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결국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종교전쟁의 시대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시선이 바깥으로 향하게 돼요. 새로운 땅은 없을까 하면서요. 바로 대항해 시대, 위대한 발견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주 어두운 이면이 있어요. 이 발견의 시대는 동시에 역사상 가장 잔혹한 지배와 착취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이었죠. 당시 유럽 경제를 멱살 잡고 끌고 갔던 게 바로 이 삼각 무역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유럽에서 총 같은 공산품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요. 거기서 사람들과 바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아메리카 대륙에 팔아넘깁니다. 그 돈으로 설탕, 담배, 면화를 사서 유럽으로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돈을 보는 거죠. 인간을 그저 상품으로만 본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무역의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200만. 대서양을 건너 노예로 팔려간 아프리카 사람들의 수예요. 이건 최소 추정치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1200만 명의 삶, 1200만 개의 꿈, 그리고 산산조각 난 1200만 개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바로 그 유럽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라스카사스주교 같은 사람이 이건 미친 짓이다, 이건 폭정이다 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는 거죠. 유럽이 가진 빛과 그림자, 그 모순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유럽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아마 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모순 덩어리를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게 진짜 답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유럽의 정체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상징물이 로마 한복판에 있습니다. 바로 판테온 신전 앞에 있는 분수인데요. 그냥 지나가면 예쁜 분수네? 하겠지만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천 년의 유럽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자, 한번 뜯어볼까요? 제일 가운데 뾰족하게 솟은 건 고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예요. 로마 황제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죠. 그 주변을 흐르는 물은 고대 그리스의 정신을 상징하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바로크 시대에 추가된 기독교 상징들도 있고 맨 꼭대기에는 18세기의 교황이 십자가를 딱 올려놨어요. 보세요. 예전 걸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있던 것 위에 계속 덧붙이고 또 덧붙이는 방식. 이게 바로 유럽이 자신의 역사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정체성을 만들어 온 방식일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유럽의 두 얼굴. 한 손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르네상스 예술 같은 눈부신 보물을 들고 있지만 다른 한 손에는 제국주의, 노예제, 전쟁 같은 끔찍한 상처를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시대, 심지어 같은 사람에게서 이 두 얼굴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죠. 결국 유럽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보물과 상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위대한 유산과 끔찍한 과오가 뒤엉킨 거대한 이야기죠.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짊어진 유럽은 과연 다음 챕터에 어떤 이야기를 쓰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비단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